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통합과정 강영원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로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Large Language Models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논문을 다루려고 하고요. 첫 번째 논문이 Can LLM serve as Time Series Anomaly Detectors? 두 번째 논문이 Large Language Models can deliver accurate and interpretable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이 두 가지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버뷰입니다.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GPT-4와 라마3 두 가지 LLM을 활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을 탐지를 할 수 있는지, LLM이 과연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그런 실험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전략을 사용했을 때 GPT-4의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통해서 라마3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까지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 LLM을 이용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연구랑 동일하지만 이 과거의 정상 그리고 이상 데이터를 검색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COT 방법이 아닌 전문가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좀 모방한 아노 COT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상 탐지 그리고 이상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개선하고자 했던 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논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인트로덕션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타임 시리즈 어노마리 딕션, 시계열 이상치 탐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정상 패턴과는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런 과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시점에서의 이상치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과업이 시계열 이상치 탐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딥러닝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들이 많이 연구가 되면서 이 타임 시리즈 어노마리 딕션, 시계열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제공을 하면서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한계점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정상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학습 데이터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에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순히 이런 이제 딥러닝 기반 이상치 탐지 모델, 사실 딥러닝 기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상치 탐지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도 그 과거 시점 내에서 이 시점이 이상이다 아니다 이상 지점을 식별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그 이상을 탐지하고 나서 그 이상이 어떠한 타입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리포트 같은 추가 해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랙박스 모델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이상을 탐지를 했다면 그냥 그 시점에 이상이 탐지 안 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지니어가 이전에 히스토리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되는 핸드북을 통해서 그 이상 탐지한 이상 지점들을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엔지니어들이 직접 어노멀리 포인트에 대해서 어노멀리 타입이 무엇일지, 과연 이거에 대한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그거에 대한 다시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어노멀리 딕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모델들이 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연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다수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포지션 인베딩부터 어텐션 메커니즘까지 어떤 트랜스포머의 모듈을 수정을 하면서 이 시계열 분석에 더 적합하도록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트랜스포머 그 백본에서 학습을 시작을 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는 인코더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디코딩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디코더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트랜스포머의 중간 레이어를
파인 튜닝 하거나 이제 전체 파라미터를 사전 학습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모델들이 원래 이제 자연어를 처리하도록 결국에 이 자연어의 시퀀스 그런 텍스트 정보들을 처리하도록 학습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시 재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학습된 그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그 풍부한 텍스트 정보를 간과하고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시계열 이상치 탐지 모델 중에 DC 디텍터라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트랜스포머의 그런 그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여기 보면 어텐션 구조를 바꿔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에 맞게끔 재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용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LLM이 어쨌든 간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고 이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LLM 기반의 시계열 분석이 또 유망한 주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메인 분야인 주로 시계열 예측,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에 LLM을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접근 방식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라는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가 얼라이닝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를 일련의 토큰을 취급해서 LLM에 직접 입력하거나 프롬프트와 결합해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제 연구들과 같이 프롬프트 캐스트 아니면은 이제 크론스 같은 그런 연구들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그런 하나하나를 어떠한 토큰들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그 안에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넣어주면서 프롬프트를 통해 LLM이 이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얼라이닝 어프로치인데 얼라이닝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시계열 이상 탐지 모델이랑 조금 유사한데요. LLM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인베딩으로 변환하는 인코더, 그 다음에 LLM 출력을 필요한 결과로 변환하는 디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프리트레인이나 파라미터 그 효율적 미세 조정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LLM의 중간 레이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밑에 예시가 이제 타임 LLM이라는 방법인데 이 프리트레인된 LLM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이 앞단에는 이제 시계열에 대한 정보를 프롬프트로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어떠한 인베딩이나 패치 리프로그램 같은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어떠한 인베딩 벡터를 도출해서 이 LLM, 그러니까 텍스트 정보랑 시계열 정보를 동시에 LLM을 넣어서 어떠한 인베딩 벡터를 도출하고 아웃풋 프로젝션을 통해서 포캐스팅,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얼라이닝 어프로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제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 LLM이 직접적으로 잘 사용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LLM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첫 번째가 결국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LLM 자체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게끔 학습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계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시계열 데이터이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층적인 이해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탐지를 하려면 어떤 게 이상이고 어떤 게 정상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정상과 이상에 대한 경계 조건이 제공이 되지 않거나
그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이 LLM 자체는 어,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 여부 판단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세 번째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아우르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깊게 이해해야지만 결과에 대한 해석의 품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시계열 내에서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까지 하려면 결국 데이터를 잘 알아야 된다. 시계열 데이터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논문인 Can LLM serve as time series onomatopoeias라는 연구의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프리프린트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연구이고요. 그래서 앞서 간단하게 오버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연구는 GPT-4와 라마3 이 두 개의 LLM을 활용해서 시계열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가 검증하는 실험 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 토큰으로 LLM에 전달을 해주고 이 LLM이 그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이상 존재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상이 식별되었을 때 어느 지점에 그 이상이 발생했는지 인덱스를 제공한 다음에 어떤 이상이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하게끔 지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시계열 이상 유형을 5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글로벌 포인트 어노말리, 로컬 포인트 어노말리, 시즈널리티 어노말리, 트렌드 어노말리, 쉐이프 어노말리 이 5가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2가지가 포인트 어노말리, 이 3가지가 컨텍츄얼 어노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포인트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계열 내에서 어떤 지점이 이 전체적인 시계열 데이터랑은 다른 어떤 포인트 어노말리가 발생한 그런 케이스를 글로벌 포인트 어노말리라고 하고요. 로컬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계열 범위 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이 주변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어떤 포인트에서 이상이 발생했던 그런 케이스를 로컬 포인트 어노말리라고 합니다. 이 시즈널리티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주기가 갑자기 변환한 케이스, 변경된 케이스가 시즈널리티 어노말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는 어떤 추세를 가지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트렌드가 갑자기 바뀐 케이스가 트렌드 어노말리. 쉐이프 어노말리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 이런 쉐이프가 갑자기 바뀐 그런 케이스를 쉐이프 어노말리라고 합니다. 이 5가지를 탐지를 하고 식별해가지고 설명하는 능력을 확인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LLM에 직접적으로 바로 아무런 이제 어떤 정보 없이 시계열 데이터를 줬을 때 이상 탐지가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글로벌 포인트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라마3나 GPT-4나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이상 유형에서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논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예시인데 보시면은 0부터 8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시계열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시면 17, 18, 19부터는 여기 16에서 시작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17, 18, 19에서는 갑자기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상 유형으로 따지자면 쉐이프 어노말리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라마3 같은 경우는 4랑 13지점을 이상이라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가 2지점, 13이 2지점인데 GPT-4 같은 경우는 4랑 12, 2지점을 이상 지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가 4나 12나 시계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치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해서 어노멀리를 그러니까 어노멀리로 탐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라마3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마저도 잘못 판단했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LLM이 이 전형적인 시계어 이상을 직접 탐지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LLM의 중간 추론 단계를 조사한 결과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나 Z스코어 같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상을 탐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값을 갖는 지점들을 이상으로 탐지를 하는 경우가 결국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나 Z스코어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기법들이 글로벌 포인트 어노말리,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높은 값을 갖는 그런 글로벌 포인트 어노말리를 식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시점 하나하나를 본 거지 이 시계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봐서 그 문맥적인 이상을 처리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맥적 이상을 처리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PT-4랑 라마도 그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같은 외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그냥 라마3는 이 텍스트 내에서 이 텍스트 기반의 추론만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루시네이션 된 계산 및 인덱스를 생성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라마3는 직관적으로 시계열의 인덱스 및 값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LM이 시계열 이상을 더 잘 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프롬프트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이 이제 멀티모달 인스트럭션입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프롬프트에 이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텍스트로만 주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LLM이 이 텍스트로만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계열의 시각적 표현을 고려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이제 어떤 문맥적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멀티모달 인스트럭션을 보면은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생각을 하고 이 뉴메리컬 데이터랑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둘 다 고려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전략은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예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상 유형에 대해서 이 LLM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이상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 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그젬플 1에서 글로벌 포인트 어노멀리는 어떤 거고 예제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밑에서 인스트럭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예제라든가 그다음에 익스플레네이션, 이그젬플 익스플레네이션을 추가로 인스트럭션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납 수업 같은 경우는 LLM이 이 복잡한 문제를 바로 그 추론하는 게 아니라 중간 추론 단계들을 거치면서 결국엔 중간 추론 단계로 분해하면서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이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 라고 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상이 탐지가 됐으면은 그 인덱스가 어딘지 리스트로 제공을 해라.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왜 그 포인트들이 이상으로 탐지가 됐는지 설명하도록 이 세 가지로 체인업 수업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시계열 이상 탐지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 결과가 다음처럼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처럼 이제 간단하게 먼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라마3랑 GPT-4가 각 이제 전략들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3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 인스트럭션이나 인컨텍스트 방법이라든가 체인 오브 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GPT-4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했을 때 모두 다 개선이 되는 그런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4는 프롬프트 및 예제를 통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지침만으로 GPT-4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포인트 어노말리 또는 이제 트렌드 어노말리 같은 명확한 이상에서는 라마3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이상 탐지 및 설명 능력에 있어서는 GPT-4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프롬프트 전략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3 같은 경우는 어노멀리 포인트로 잡은 지점이 6, 12, 그리고 18입니다. 6, 12, 18 전혀 이상한 지점을 어노멀리 지점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GPT-4 같은 경우는 17, 18, 19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상 지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프롬프트 전략이 굉장히 유의미한 성능 개선을 보였다는 것을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이 이상 탐지에 대해서 정성적인 약간 평가였다고 하면, 이 장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인 야후, ECG, SVDB, IOPS 이 네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모두 이제 단별량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베이스라인 모델들, 단순한 머신러닝부터 해서 이 디리니어 타임스넷과 같은 이 딥러닝 모델까지 사용을 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GPT-4 같은 경우는 ECG, SVDB, 그 다음에 IOPS 데이터셋에서 F스코어나 레인지 F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평균 순위가 3위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 GPT-4가 어떤 추가 학습 없이 시계열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이상을 잘 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타임스넷 프로펙과 비교해도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평가된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GPT-4에서도 이제 높은 성능을 좀 보였지만 간혹 이 시계열 세그먼트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 1000인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이상을 그냥 시계열 그 인덱스 1000을 벗어난 1200을 생성하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했었고요. 야후나 이제 아이옵스 데이터셋에서는 이상 비율이 1에서 4%로 낮았으나 ECG 및 SVDB 데이터셋에서는 이상 비율이 20에서 30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결과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결과이고요. 총 세그먼트가 몇 개가 발생을 했었고, 이 할루시네이션 발생된 지점들 평균, 그 다음에 메디안 값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상을 탐지를 하고 이상에 대한 설명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장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는 그 이상에 대한 어떤 레이블이라든가 왜 이상인지 설명하는 그런 이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휴먼 이뷸레이션을 수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GPT-4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써놓은 게 GPT-4의 탐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수동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 설명이 됐는가, 그리고 잘 설명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설명이 됐으나 할루시네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야후나 아이옵스 데이터셋에서는 스파이크나 딥 같은 포인트 어노멀리 형태로 나타나서 GPT-4가 정확한 설명을 제공을 했고요. ECG나 SVDB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컨텍스처 어노멀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GPT-4가 그래프를 잘못 해석해서 딥을 반대로 스파이크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명확한 패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 GPT-4가 이를 감지하고 일관된 설명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가 이거 세 가지 범주에 대한 예시를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왼쪽은 잘 설명하고 있는 케이스이고, 가운데 있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뭐 인덱스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딥이라고 해서 수치가 완전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설명에서는 587 지점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했었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잘못된 인덱스를 찾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도 187.88로 점프를 했다. 그게 이제 주변 값보다 굉장히 높은 값이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설명은 잘했으나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0 후반대에서 스파이크 어노멀리가 발생했는데 인덱스 621 지점이라고 잘못된 인덱스를 설명을 해서 이것은 잘 예측됐으나 잘 설명했으나 인덱스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인 텍스트 익스플레이션 제너레이터 TT 제너레이터라는 것입니다. 이 TT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라마3의 성능을 좀 더 개선하고자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위해서 시계열 데이터셋을 생성한 실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상 또는 그리고 설명들이 포함된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는 그 기반이 되는 베이스 타임 시리즈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타임 시리즈에다가 어노멀리 포인트들을 추가로 해서 이상 시계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 타임 시리즈를 이제 생성을 할 때는 일반적인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스태틱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트렌드, 시즈널리티, 노이즈 조합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시즈널리티를 생성을 할 때는 사인, 코사인의 주기를 바꿔가지고 이 사인 웨이브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퀀시의 컴포넌트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시즈널리티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는 그런 이제 수치값을 통해서 기울기를 조절해 가지고 트렌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고, 노이즈는 랜덤하게 생성을 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베이스가 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가 시즈널티, 사인 웨이브로 생성을 하고, 트렌드는 초록색으로 점점 증가하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일단 노이즈 같은 건 빨간색으로 생성을 했고요.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파란색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도출된 시계열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 어노말리 포인트들을 추가를 해서 이상 시계열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노말리 포인트를 생성할 때는 포인트 와이즈 또는 이제
와이즈 어노말리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베이스 타임 시리즈에 추가해서 이상 시계열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포인트 와이즈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시점들을 정한 다음에 굉장히 큰 값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포인트 와이즈 어노말리 생성하게 되고, 이때 델타라는 값을 스레시홀드인 델타라는 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상으로 레이블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을 설정할 때는 이 x 플러스 c 시점부터 x 플러스 c 시점까지의 값을 구간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표준 표차를 계산하게 되고, 이 람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이 델타라는 값을 조절을 해 가지고 레이블링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x-c부터 x 플러스 c까지 이 구간을 정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하게 되면 이 글로벌 포인트 어노멀리가 될 것이고, 이 작은 이 구간을 정하게 되면은 이제 로컬 포인트 어노멀리라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 와이즈 어노멀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제 시계열 구간을 설정하게 되고, 그 시계열 구간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어노멀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정상적인 시계열 구간하고 시뮬러티를 비교해서 그 시뮬러티의 정도가 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패턴 와이즈 어노멀리로 레이블링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요. 이 어노멀리 생성할 때는 시즈널티 어노멀리, 트렌드 어노멀리, CF 체인지 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수식도 본 논문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시즈널티 어노멀리 같은 경우는 이 주기 값을 해당 구간을 바꿔준다라든가, 트렌드 어노멀리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값이 바꿨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패턴 와이즈 어노멀리들을 생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그거에 대한 각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이 룰을 정해놓고 그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템플릿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상 시계열 같은 경우는 There is no obvious anomaly in this time series라는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예시가 이 글로벌 포인트 어노멀리, 그다음에 시즈널티 어노멀리에 대한 이제 템플릿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템플릿에 그 뭐 어떤 포지션 리스트라든가 이상이 발생한 지점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템플릿으로 생성된 설명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형화된 설명만 생성하게끔 되니까, 다양한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위해서 GPT-4를 사용해가지고 각 샘플의 설명을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늘려가지고 이 설명의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라마3의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TT 제너레이터를 사용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다양한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다양한 시계열 길이 중에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요. 그렇게 선택된 시계열 길이에 맞는 시계열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시계열 값, 이상 레이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단일 샘플을 생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정보를 하나의 텍스트 프롬프트로 결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단계를 n번 반복해서 최종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라 방식을 통해서 이 라마3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F스코어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레인지 F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인 성능들을 보였으나 포인트 어노말리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파인 튜닝 후에 전반적으로 F스코어 및 레인지 F 점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한 이 라마3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인 튜닝 이후에서도 라마3는 GPT-4보다 더 많은 할루시네이션 인덱스를 생성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계열 데이터가 길이가 100일 때, 200일 때, 400일 때에 대한 할루시네이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오리지널 라마3에 비해서 파인 튠인데 라마3에서 이 할루시네이션 된 이 세그먼트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 일부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된 라마3가 얼마나 좋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나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평가 대상으로는 TT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5가지 이상 유형에 대해서 60개 샘플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앞서서 이제 사용했던 방법대로 3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포인트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설명이 굉장히 정확했으나 이 컨텍스처럴 어노말리에서는 좀 더 부정확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4랑 비교했을 때는 GPT-4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을 했지만 라마3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해당 연구에서는 GPT-4, 라마3 이 2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시계열 이상 탐지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어, 이 시계열 데이터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했을 때는 시계열 이상 탐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계열 이상 탐지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 프롬프트 전략들을 추가로 사용하면은 GPT-4 같은 경우는 성능이 기존 기법과 기존의 다른 이제 어노멀 딕션 방법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이상 탐지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TT 제너레이터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합성 데이터셋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으로 라마3를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논문인 Large Language Models Can Deliver Accurate and Interpretable Time Series Anomaltic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된 논문이고요. 현재 아카이브 프리프리트 상태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의 이름은 LLM-AD라는 이름으로 제안이 되고 있고요. 이 LLM-AD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예제를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아노COT라는 프롬프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도메인 널리지를 LLM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 없이도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배경을 LLM이 잘 이해하도록 해서 이상 탐지의 성능, 그 다음에 설명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설명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전처리 단계가 되겠는데요. LLM이 이 숫자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정규화, 그다음에 재구성을 수행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정규화 같은 경우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시계열이 갖질 수 있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범위를 좀 더 축소해가지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열 데이터 포인트가 뭐 1368.1782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토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리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케일링을 해줄 때는 이 옆에와 같은 식을 통해서 리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는데 먼저 이제 오른쪽부터 보게 되면은 민 같은 경우는 그 1% 타일, 그 다음에 맥스 같은 경우는 99%타일 값을 통해 가지고 B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베타가 이제 스케일링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B를 구한 다음에 A는 이제 95%타일
값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좀 더 큰 범위를 다룰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 정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소수점들을 다 날려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수점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이라는 큰 값을 곱해서 대부분의 소수점들을 정수로 바꿔주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이 소수점 자리들을 다 날려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싱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부터 계속 그 1번 인덱스부터 뭐 끝까지 뭐 10,000번 인덱스까지 다 주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이상이 탐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중간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뭐 100부터 200까지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간다 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간 이제 시계열 데이터 포인트가 100번째 지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 인덱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가 인덱스가 몇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값이 몇이다 라는 것을 주어줌으로 인해서 이상을 탐지를 했을 때 나중에 이 지점에서 그때 인덱스가 무엇이다 라는 정확한 인덱스를 알려줄 수 있도록 매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인데요. 정상 그리고 이상 데이터를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어떠한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정상 데이터와 그리고 이상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 유사한 패턴을 검색을 해가지고 정상 데이터, 이상 데이터 예제를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상 데이터랑 이상 데이터를 가져올 때 fastDTW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입력으로 들어온 시계열 데이터와 유사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LLM이 정상과 이상에 대한 정확한 경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체인업소 방법인데 이 LLM의 이제 단계적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이 휴먼 익스퍼트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이 이 도메인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도메인 지식을 주입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가 저지먼트 룰, 이상 탐지 기준에 대한 정의를 프롬프트로 제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어노멀 타입 데피니션, 어떤 이상 패턴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프롬프트로 제공을 해주고 세 번째가 크리테리어 for alarm levels, 이 이상에 대한 긴급성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로 제공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저지먼트 룰스 같은 경우는 밑에 프롬프트 예시가 있는데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케이스가 어노말리가 될 수 있고 어노말리는 굉장히 드물고 정확한 경우에만 이상으로 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프롬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노멀 타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논문과는 다르게 8가지 이상 패턴을 정의를 했고요. 싱글 스파이크, 싱글 딥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포인트 어노말리 같은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플 스파이크나 멀티플 딥스도 이제 포인트 어노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네 가지가 이제 컨텍스츄얼 어노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플 스파이크나 멀티플 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스파이크 치거나 딥 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이 퍼스턴트 레벨 시프트업 또는 시프트 다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증가해서 유지가 되거나 갑자기 떨어져서 유지가 되거나 트랜지트 레벨 시프트업이나 시프트 다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증가해서 유지됐다가 다시 돌아온다든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서 유지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을 총 8가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 그 다음에 예시들이 프롬프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크리티컬 포 알람 레벨스 같은 경우는 이 워닝, 임포턴트, 얼전트 에러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상이 탐지됐을 때 그 이상에 대한 긴급성을 분류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이 도메인 지식 주입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은 이제 단계별 추론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앞서서 이제 첫 번째 논문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 출원하게끔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역평가, 시계열 데이터가 주었을 때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추세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런 어, 이 전체적인 이상을 탐지하도록 하게끔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평가에서 특정 작은 범위의 세그먼트들을 확인을 해서 이상을 탐지하게끔 한 다음에 결국 이제 전역적인 평가랑 지역적인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상을 탐지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를 통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탐지된 이상 포인트들이 실제 이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통한 이 체인업소 프롬프팅을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서 이상을 탐지를 했으면은 이상으로 탐지한 이유를 결국 이 해석 정보를 제공하게끔 했는데요. 이 제시해야 되는 것을 총 세 가지로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노멀 익스플레네이션, 탐지 이유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하게끔 지시를 했고, 두 번째가 어노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8가지로 정의한 이상 유형을 통해서 이상을 탐지했을 때 어떤 이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세 번째가 알람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전에 긴급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워닝, 임포턴, 어젠트 에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얼마나 긴급한 이상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셋업입니다. 데이터셋은 단별량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KPI, 야후, WSD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총 9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는 베스트 F1 같은 경우는 포인트 어저스트 F1 스코어, 그 다음에 딜레이드 F1은 딜레이 스레시홀드 포인트 어저스트 F 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이제 시계 이상 탐지의 평가 매트릭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한 이제 세미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인트 어저스트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이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거는 하나의 이상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 이벤트는 사실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한 번이라도 탐지를 하면은 관리자 또는 전문가가 그 이상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세그먼트 내에 하나라도 이상이라고 탐지를 했으면 그걸 모두 맞게 처리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모두 이제 제대로 예측을 했다라고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 포인트 어저스트 F1 스코어가 되겠고요. 딜레이드 F1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빨리 예측을 해야 그 이상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둬서, 여기서는 K는 7이라고 뒀는데 7 시점보다 앞서서 탐지를 해야만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 그 시점을 더 빨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모두 틀린 케이스로 두고, 아니면 7 이상 지나서 탐지해도 괜찮다라고 봤을 때는 이 이상 이벤트는 제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이상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이 구간들을 모두 맞게 예측했다라고 해주는 방식이 이 딜레이드 F1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량적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LMAD가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정확성, 그 다음에 탐지 속도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베스트 F1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였고, 딜레이드 F1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LLMAD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베스트 F1, 딜레이드 F1에서 상위 3위 안에 랭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KPI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유지되는 어노멀리들이 여러 윈도우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LLMAD 같은 경우는 윈도우 크기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 야후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노테이션이 레벨 시프트의 시작 지점 같은 주요 이상 지점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지속되는 이상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케이스라 보면 됐고, 또 인컨텍스트 러닝을 사용할 때는 이 샘플들을 동적으로 검색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고정돼 지정된 이제 샘플을 사용하게끔 할 것인지,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인컨텍스트 러닝에 사용되는 샘플 수가 몇 개인지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퓨샷 인컨텍스트 러닝을 사용하면은 샘플이 고정되어 있든 동적으로 검색되든 상관없이 이상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정상과 이상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상과 비정상 패턴의 경계를 이 LLM한테 제공하고 있고, 그 LLM이 그걸 이해를 해서 정상과 이상의 구별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그 정상 패턴과 비정상 패턴 간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수를 달리했을 때 샘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상 탐지 성능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이 양성 샘플이 2개, 결국 이상이 포함된 비정상 샘플이 2개, 그다음에 정상 샘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성능 향상이 이제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다. 성능 향상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양성 샘플 2개, 음성 샘플 1개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 저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더 많은 샘플이 이 시겨 이상 탐지에 LLMAD에 다양한 패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샘플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중복된 정보가 포함되어 성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인업소 프롬프팅 방법에 대해서 이 어블레이션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COT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 저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아노 COT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이 COT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COT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이상 탐지 베스트 폰 성능을 크게 향상을 했다고 하고요. COT는 평균적으로 9.5, 아노 COT는 COT보다 추가로 6.2% 더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는 게, 도메인 지식을 포함하고 전문가의 논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아노 COT가 COT보다 더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메인 놀리지 인젝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도메인 지식을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룰 있고 타입 있고 레벨이 있는데, 하나씩 제거하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어떤 도메인 지식 구성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무조건 성능 저하가 이루어진다라고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저지먼트 룰이 없는 경우가 가장 성능 저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저자들이 언급하는 것이, 어노멀 타입 그리고 알람 레벨이 TSAD 시계 이상 탐지 직접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지만 어떤 작업의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작용해서 시계 이상 탐지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알람 레벨 같은 경우는 이상을 탐지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탐지하고 나서 설명하는 데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어노멀리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어노멀리가 있고 어떤 어노멀리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결국 텍스트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노멀리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이제 이 저자의 말은 이 발표자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 LLM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라마 3 70B랑 GPT 3.5, GPT-4 이렇게 LLM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GPT-4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라마 3나 GPT 3.5보다 더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뭐 자이너 쪽에서도 그렇고 시결 쪽에서도 그렇고 좀 더 큰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랑 맞물리는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마3 70B가 GPT 3.5보다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이상 탐지에 있어서 도메인 스페시픽 널리지, 인스트럭션을 따르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모델은 이 셋 중에 GPT-4가 가장 유일했다 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석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도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해석에 대한 정답 셋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 휴먼 이밸류에이션은 여기서는 이제 5명의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5명이 데브옵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긴급성 수준 같은 경우는 문맥과 해석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통해서 긴급성 수준 평가는 통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데이터셋 모두 다 평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로 100개의 이상 사례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휴먼 이밸리에이션은 총 2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유스풀리스 이 모델의 설명이 이상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를 했고 이 같은 경우는 1점에서 5점 사이 척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리더빌리티 해가지고 그 설명이 얼마나 명확하고 사람 이해하기 용이한가를 평가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1점부터 3점 사이로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자의 그 평균 및 표준 표차 점수 외에도 하이 인시던스 프로포션 HIP라는 평가 항목을 추가했는데요. 결국에는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스레시홀드를 초과하는 평가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스풀린스 같은 경우는 4점, 리더빌리티 같은 경우는 2점을 스레시홀드로 해서 전체적인 평가 결과 전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례 중에서 4점을 넘는 게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유스풀린스에서 리더빌리티에서는 2점을 넘는 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노마리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100개의 이상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이상 유형이 맞는지 실제 이제 시계열 데이터랑 비교를 해가면서 수동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때도 2가지 지표를 사용했는데 하나가 이제 어큐러시. 그래서 전체 샘플 중에 올바르게 예측된 비율을 확인을 하는데 예측된 이상 유형이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실제 레이블과 일치하면 성공으로 간주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마이크로 F1 같은 경우는 모든 클래스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밸류션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아노 COT가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COT에 비해서 유스풀리스나 리더빌리티나 모든 평가자에서 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이는 결국에는 아노 COT가 보다 이제 통찰력 있고 좀 더 자세하고 유용한 사용자 친화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아노 COT는 HIP에서 유스풀리스는 72.37%, 리더빌리티는 97.11%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해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도 실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상 탐지를 하고 이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신뢰성 있는 이상 탐지 및 해석 시스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노말리 타입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평가를 했는데요. GPT-4가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이상 샘플에서 이상 유형에 대한 레이블이 없었음에도 GPT-4는 텍스트 설명만을 기반으로 이상을 정확하게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은 이제 다른 라마3나 GPT 3.5랑 비교했을 때 이 라마3나 GPT 3.5는 그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은 GPT-4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트랜지언트 레벨 시프트 디텍션을 수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117 지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154 지점에서 최고조로 도달한 다음에 다시 감소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이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T-4는 이런 트랜지언트 레벨 시프트에 대한 이상을 성공적으로 식별을 하였고요.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전역 평가에서는 이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역 추세 분석에서도 해당 구간 내에서 정상적인 동작에서 벗어나는 패턴이 나타남을 감지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서 데이터 추세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세모로 나타내는 구조인데, 그 LLM-AD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로 탐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 이제 이상 레이블은 여기까지 되어 있지만 LLM-AD는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까지 이상으로 탐지를 했고, 감소하는 것은 이제 이상으로 탐지하지는 못했으나 아마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상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트랜지언트 레벨 시프트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류까지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크에 대한 시점들을 틱틱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기적인 변동을 보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 지점, 그다음에 이 지점 여기는 이제 스파이크가 될 거고 여기는 딥이 될 텐데 일부 이제 피크 값들의 변동을 이 GPT-4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점을 정확히 식별하고 정상 패턴과 비교를 통해서 단계별로 이유를 설명하면서 실용적이고 사람이 읽기 쉬운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동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알람 레벨을 워닝 수준으로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상 탐지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응답의 우선순위까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앤 레이턴시 아날리시스인데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계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LLM을 사용하고 LLM은 API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해서 탐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사실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레이턴시 측면에서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익스페리먼트 셋업 같은 경우는 GPT-4 터보 1106를 기본 모델로 사용을 했고요. 테스트 방식은 스탠다드 COT, 그 다음에 아노 COT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의 윈도우 랭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프롬프트 들어가는 시계열 데이터의 길이는 400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레이트인데 그 WSD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분당 1개, 야후 데이터셋은 1시간당 1개, KPI 데이터셋은 1에서 5분당, 이건 이제 서브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1에서 5분당 1개씩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시계열 데이터는 WSD 데이터셋은 400분, 야후 데이터셋은 400시간, KPI는 400에서 2000분에 해당하는
시계열 데이터가 한 번에 이제 분석이 됐다, 분석이 수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토큰 사용량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노 COT, COT에 대한 인풋 토큰과 아웃풋 토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표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아노 COT는 표준 COT에 비해서 입력 및 출력 토큰 수가 약간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아노 COT 방식의 COT보다 좀 더 이제 이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웃풋 될 때도 아노 COT 방식을 따라서 했을 때 좀 더 설명하는 이런 텍스트들이 증가, 결국엔 토큰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노 COT가 표준 COT, 스탠다드 COT보다는 토큰 수가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가량이 약 100개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성능, 그 다음에 해석 가능성의 향상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토큰 사용량 증가는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API 호출 시간 및 지연에 대한 분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요청당 4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를 하고요. 결국엔 가장 짧았던 1분에 하나씩 쌓였을 경우는 결국 그 6시간 이상의 타임 윈도우에 해당하고, 가장 길었던 것도 사실 400시간에 해당하는데, API를 불러오고, 그러니까 토탈 타임만 봐도 사실 17초, 13초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버랩 되지 않는 타임 윈도우로 했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고, 사실 오버랩 한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될 때마다 이제 API를 요청을 해도 아까 이제 가장 짧았던 게 1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7초, 가장 길어봤자 17초니까 충분히 이런 지연 시간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LLM을 통해서 해석 가능한 시계열 이상 탐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인컨텍스트 러닝하고 아노시어티라는 방식을 새로 제안을 해가지고 성능 그리고 해석 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비용 효율성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한계점으로는 LLM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이상 탐지 방법론에 비해서는 이 레이턴시나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계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LLM-AD의 성능은 프롬프트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얼마나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정확한 도메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지 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에는 경험 많은 엔지니어가 이런 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제공해야지만 LLM의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두 논문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LLM을 통해서 시계열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했고, 이때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텍스트로 바로 그냥 넣어줬을 때는 이상 탐지에 사용하기 어려웠으나 프롬프트 전략 같은 방식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컨텍스트 러닝, 아노 COT 방법을 통해서 성능,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가능성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논문에 대해서 제 견해는, 첫 번째로 이제 시계열에 대한 모델이 학습 없이 LLM으로 이상 탐지가 가능한 점, 그 다음에 이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은,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두 연구 모두 단별량 데이터셋을 다루고 있어요. 네, 너무나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다별량 데이터 내에서는 변수 간의 이제 상관관계도 고려해서 이상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LLM 자체가 이 다별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상을 탐지하고 이상에 대한 해석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다별량 데이터셋은 아무리 해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주어졌을 때 이게 잘 해석이 됐는지, 결국엔 어쨌든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어려웠다. 그 단별량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갑자기 증가했고 어디가 갑자기 떨어졌고 어디가 좀 패턴이 다르다, 그런 걸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데, 다별량 데이터셋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별량 데이터를 다룰 수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LLM-8에서 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위해서 DB의 데이터를 사전에 쌓아둔다는 것은 사실 조금 비현실적이다. 왜냐면은 어노말리를 찾고 레이블링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현업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어노말리가 굉장히 드물게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노말리 데이터를 많이 쌓아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LLM-AD에서 DB의 데이터를 사전에 쌓아둘 때는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서브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서브 데이터셋을 선택을 했으면 그 외에 나머지 서브 데이터셋에서 어노말리 데이터를 이제 DB에 쌓아두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시계열에 내재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 LLM 자체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텍스트로 전해지는 그냥 시계열 데이터랑, 그다음에 기껏 해봤자 이제 어노말리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도메인 널리지가 좀 텍스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계열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는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세 번째 한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이번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